해당하는 게 사주에 대한 영향이 많고요. 그리고 요 위에 뭐 열매도 되겠고, 그죠? 요런 열매들은 관상으로 보통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분에 대한 사주, 그리고 관상을 알고 또 이분이 현재 어디 사는지까지 알면 더욱더 정확한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풍수는 또 조금 뭐 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지금 여기 고급 과정도 많으시니까 사주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여기에 관상까지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고객분들에 대한 정보나 컨설팅을 해주기가 훨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런 이유로. 자, 이제 2시니까 시작을 할게요. 카메라 촬영, 네, 둘 다 괜찮을까요? 자,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상을 먼저 한 앞부분 한 5분 정도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지식을 쌓다 보면 어느새 지식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들었다. 우리 보통 경상도 말로 카더라 통신 아시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하더라. 이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식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그거라도 하지만 찾을 수 있을 때는 그 근거를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굴의 12군데 부위인 12궁이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고대 동양의 인상학에서는 얼굴을 마치 우주의 별자리처럼 12개의 궁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관장하는 삶의 기용을 살폈습니다. 이를 12궁이법이라 부르는데요. 재물, 직업, 건강, 배우자 등 삶의 특정 측면을 상징하며 이들이 이루는 전체적인 조화를 통해 한 사람의 운명을 해석하는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청신감과 같은 고전에서부터 정립된 유서 깊은 분석법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운명의 12좌표, 즉 각 궁의 이름과 얼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당은 양눈썹 사이로서 명궁이라고도 합니다. 코는 재백궁이라고 하며 주로 재물을 의미하고, 눈썹은 형제궁이라 하여 주로 형제 간의 우위를 의미하며, 눈두덩은 전택궁이라 하고 주로 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재산 등을 의미하며, 눈 밑의 남녀궁은 자녀궁이라고도 하며 주로 자식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턱은 노복궁으로 과거에는 하인과의 관계를 의미하였으나 현대에서는 부하와의 관계 및 사회성을 의미합니다. 눈꼬리는 처척궁으로 주로 남녀관계 및 배우자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콧대 시작점인 지레궁은 신체의 질병과 관련한 운세를, 이마 양옆은 천이궁으로 역마라고 하며 거주운, 이사운, 여행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마 중앙인 관록궁은 관직, 즉 벼슬을 의미하며, 눈썹 위 이마는 복덕궁으로 주로 복록과 관련되며, 마지막으로 상무궁은 얼굴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12개의 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눈썹 사이에 위치한 명궁, 즉 인당은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공독상법에서는 명궁을 마음의 근본이며 얼굴의 주체라고까지 표현했죠. 이는 명궁이 개인의 기질, 잠재력, 그리고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길한 명궁과 흉한 명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명궁은 넓고 평평하며 풍만하고 둥근 형태를 가지며, 특히 뼈가 모나게 솟아있으면 크게 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울처럼 밝게 빛나고 윤택한 광택을 띠며, 코의 시작점인 산근과 조화를 이루어 코가 높이 솟아있으면 복과 장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기계음이다 보니까 조금 귀에 쏙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앞에 부분은, 자, 이거 설명을 제가 해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12지지로 나누죠. 그것처럼 얼굴도 12개로 일단 나뉩니다. 그래서 12궁이라는 말을 쓰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12개가 모두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일까요? 명궁입니다. 이때 명궁의 명자는 무슨 명자일까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명자. 우리가 지금 사주 명리학이죠. 거기도 목숨 명자 들어가죠. 여기도 명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궁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나오게 될 건데요. 이 명궁에 대한 게, 자, 조금 더 넘어가서요. 여기 12궁 중에서, 자, 한번 보세요.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명궁은 다른 말로 인당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명궁이랑 인당이랑 같은 말.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럼 위치가 어디냐? 요렇게 눈썹과 눈썹 사이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게 명궁이고요. 요 명궁을, 이 명궁이 우리가 보통 급소라고 하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자, 제백궁.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죠. 제백궁. 어디죠? 코입니다. 코. 코 전체를 제백궁이라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왜 코 쪽으로 해놨냐면 이 코가 크고 하더라도 이 콧망울이 딱딱한 게 좋을까요? 물렁한 게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코끝. 저기가 만져보세요. 살이 많고 좀 통통하고 힘이 있는 코가 더 제복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옆에 요 콧망울 있죠? 요것도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짝짝이도 조금 불리하고요. 얘도 힘이 없으면 어떨까요? 별로예요. 힘이 있는 게 좋습니다. 콧망울도 힘이 있고 옆에 해서 힘이 있어야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를 보실 때 그냥 코만 크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한예로 제가 아는 분이 코가 정말 마늘코처럼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돈이 없어.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뭐가 안 맞냐면 조화가 안 맞아요. 얼굴에 비해서 코만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조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살짝 불리하게 봅니다. 그래서 코가 크고 튼튼한 코가 좋은데 잘못되면 얼굴의 균형을 해치는 코는 또 불리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궁이 어디쯤요? 눈 아래. 눈 아래가 자식궁입니다. 눈 아래. 요까지는 빨리 안 하다 하실 거고 오늘은 명궁만 잠깐 살짝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거 한 번만 조금 더 들어주세요. 그 중에서도 양눈썹 사이에 위치한 명궁, 즉 인당은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공독상법에서는 명궁을 마음의 근본이며 얼굴의 주체라고까지 표현했죠. 이는 명궁이 개인의 기질, 잠재력, 그리고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길한 명궁과 흉한 명궁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명궁은 넓고 평평하며 풍만하고 둥근 형태를 가지며 특히 뼈가 모나게 솟아있으면 크게 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혹시 명궁에 뼈가 솟아 나온 분 본 적 있으세요? 명궁 다들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뼈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길한 조건입니다. 요거는 물론 뼈가 이렇게 좀 튼튼하게 넓적하게 나온 분을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림은 뭔가 쪼삣하게 보이지만 약간 좀 평평하게 나왔다는 의미고요. 또는 뼈가 아니라도 살집이, 명궁에 살집이 좀 도둑하게 있는 경우가 길한 경우로 봅니다. 도둑하게 있어야 돼요. 보톡스로 채워야 돼요. 그럼요. 보톡스로 채우면 좋습니다. 필러, 보톡스 좀 적당하게 채워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안 넣어줘요. 거기는 위험하다.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이 좋다는 이유는 이거예요. 옆에 뭐라고 해놨죠? 뼈가 모나게 솟아있으면 크게 귀하게 된다. 괄호 뭐라고 써놨죠? 이게 책입니다. 이 고서 책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게 얘기하는 이런 채널을 많이 보셔야 돼요. 공독상법이라는 관상에 관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거울처럼 빛나고 밝으며 윤택하다. 이런 경우는 학문의 통달할 상이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이상법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상근이 가지런하고 풍만하며 코가 높이 솟아있으면 복과 장수를 누린다는데 상근이 어디냐면요. 명궁 바로 아래입니다. 상근.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룻밤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여자를 찾아야 되느냐.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하룻밤을 즐겁게 보내는 여자가 상근이 낮은 여자랍니다.
왜냐하면 상근이 낮은 여자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남한테 쉽게 고개를 숙이고, 예, 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상근, 코 처음 시작하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납작한 여자분들이 대체로 남편분을 잘 섬긴답니다. 잘 섬기고 예를 들어서 뭐 물떠와 뭐 해 하면 말을 잘 듣는 스타일들이 일단 그렇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어요. 제가 금방 말을 잘못했는데 하룻밤을 즐겁게 보내려면 인중 아시죠? 인중에 흠이 있는 여자들. 인중에 흠이 있는 또는 인중이 짧거나 이게 너무 넓거나 좀 인중이 못생긴 여자들이 예, 좀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하룻밤을 조금 쉽게 보낼 수 있는 여자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제가 또 얘기 드린 것처럼 상근이 낮은 여자들이 남편을 잘 모시는 이런 부류의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기억에 쉽게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흉한 명궁 보겠습니다. 길한 거에 거의 거꾸로겠죠? 네. 모양, 일단 움푹 꺼져 있거나 매우 좁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난, 가난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역시 공동상법에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 볼게요. 눈썹이 두 개가 이어진 눈썹. 옛날 코미디 프로에 있었죠? 예. 네. 눈썹이 두 개가 이어진 거. 길하다, 흉하다? 흉합니다. 그러면 눈썹이 만약에 좀 붙어 있지는 않더라도 간격이 좁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개운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예. 밀어야 됩니다. 뽑아도 되고요. 요거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걸 배웠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가족이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구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짧게 하나하나의 지식인 거지,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배웠다고 해서 그게 막 법이냐, 야, 너 눈썹 당장 밀어. 막 딸하고 아들한테,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참고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관록궁이 붕푹 꺼져 있으면 이것도 역시 외롭고 춥게 된다. 그럼 자,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명궁은 어떤 게 좋다? 예. 그쵸. 그리고 빛이 나는 게 좋겠죠. 자,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죠. 미스트 있죠?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뿌리면 빛이 나요. 주름도 덜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좋은 관상이 우리가 신한테도 많은 행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관상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엄청 이래가지고 꺼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꾸 힘드는 거예요. 또 혹시 질문, 여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막 수업 받으러 오시면 뭐 허겁지겁 오시니까 이렇게 잠깐, 그죠? 요거로 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잠깐 배우시고 또 수업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내리고요. 불 좀 켜주시고요. 요거 올리고 출판을 밀고. 요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불은 켜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시간에 대한 표준시와 태양시 했었죠? 네. 그거 이해를 다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자판에 보시면 동경 135도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30분 돼 있죠? 네. 거기서 서울은 또 마이너스 2분을 해놨죠? 네. 요 의미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십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 혹시 카메라로 나오나요? 예, 방향을 조금만, 왜냐면 저걸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가지고요. 아유,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틀면 잘 보이지 않겠지 않을까요? 얘를 요렇게요? 요렇게 할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자, 요거에서 우리 저번에 잠깐만 해볼게요. 일본이 시간이 만약에 정오 12시라면, 그죠? 우리나라 청주
부산, 서울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었죠. 자, 그러면은 정오 12시일 때 태양이, 즉 태양시도 일본은 똑같다 그랬죠. 표준시가 12시, 표준시는 우리 시계로 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태양시는 태양이 동에서 떠서요. 서로 가면서 남쪽을 거쳐서 가죠. 동이 남쪽을 거쳐서 서로 가죠. 남쪽으로 갈 때 이 남쪽 하늘에 가장 중앙을 남중이라고 합니다. 이 남중 시간이 표준시로 12시가 될 때 태양시도 일본 기준에서 12시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즉 우리 남쪽 하늘의 중앙에 뜬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해하셨죠? 네. 그죠? 그러면 일본이 이럴 때 우리나라 즉 청주를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일본이 12시일 때 우리나라도 12시로서 표준시 똑같죠? 네. 근데 태양시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태양시가 그럼 몇 시가 되나요? 11시 반. 예. 11시 30분이. 예? 태양시? 잠깐만. 이게 남중이면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11시 30분이 아니고 12시 30분 아니에요? 11시 30분이 아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더 동쪽이니까 네. 서쪽이 시간이 더 늦습니다. 자. 11시 예. 요게 생각을 두 개로 하셔야 돼요.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30분에 빨리 쓰니까. 그죠? 12시 30분일 경우에 즉 태양의 남중이 우리는 일본은 남중에 딱 정확한 남쪽의 중간에 뜨는 태양이 12시에 뜨는데 우리는 12시 반에 우리의 머리 위에 온다 그랬죠? 요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시차가 이렇게 돼요. 얘는 12시고 12시 반이죠? 그러면 시차가 여기가 30분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있죠. 정오, 오시를 11시부터 오후 1시였죠. 요 시간 차이 때문에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으로 바뀌었죠. 요까지는 되시죠? 그죠? 그러면 저거를 이제 거꾸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12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12시가 같은데 태양이 그죠? 우리는 12시 반이 돼야지 태양이 중앙에 뜬다는 거죠. 그래서 갭이 30분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요 아이가 지금 한번 봐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잡았냐면 23시 40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23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01시 30분까지가 자신 거는 이제 아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30분이고 40분이니까 우리가 이불로 간격을 10분을 더 줬어요. 근데 저기에 넣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원래는 그죠? 저게 자시여야 돼. 자시가 돼야 되는데 기해시가 됐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해시는 몇 시까지냐면 23시 30분까지죠. 10분이 더 많은데 기해시가 된 이유가 이거예요. 일단 동경 135도가 마이너스 30분을 빼는데 서울이니까 2분을 더 빼요. 밑에 균시차 보이시나요? 저게 또 8분이 마이너스가 또 돼야 되는데 그 균시차는 우리가 배운 적이 아직 없습니다. 오늘 배울 건데요. 이 균시차를 우리가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몹시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한 150만 원인가 줬어요. 프로그램을 주고 쓰니까 정확한 계산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운데 걸리는 사람은 계산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만세력을 보고 하면 시간을 그죠? 우리가 넣어서 각자가 쓰는 만세력에서 정해주는 시간으로 일단 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걸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균시차라는 거는요. 자, 교과서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균시차 몇 페이지 나오나요? 14페이지 나올 겁니다. 네, 한번 읽고는 넘어갈게요. 균시차, 왜 균시차라는 게 있는지.
자, 우리 이윤비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균시차의 적용, 표준시 보정 30분 외에 더욱 정밀하게 들어가면 균시차가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립니다. 이 때문에 태양 남중 시각은 계절마다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1월 초에는 16분, 마이너스 16분, 2월 중순에는 플러스 14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실전 팁. 태어난 시간이 경계선 예를 들어서 13시 28분 태생에 걸려있어 미시인지 오시인지 헷갈릴 때에는 균시차까지 계산해주는 정밀 만세력 앱을 활용하거나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성향이 오시에 가까운지 미시에 가까운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균시차라는 건 우리가 개인이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생기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각자가 요거는 조금 판단하셔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6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당장 혹시나 조금 경계선에 있는 사주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저한테 톡을 주세요. 그럼 제가 요거를 활용해서 보내드릴게요. 시간 여유를 좀 주시고, 요게 좀 정확하게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겠고요.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끄고요. 칠판 수업으로 갈게요. 요거는 덮어버리고, 요거는 5%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얘 혹시 또 못 봐서 필기 안 됐을까봐 조금만 필기하고요. 아, 저게 껐는데 잘 안 꺼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됐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네, 촬영됐겠죠? 이제 지울게요. 그리고 제 수업은 초보부터 뭐 10년, 20년 공부한 분들까지 다 같이 계시니까 제가 초보 위주로만 너무 하기도 그렇고 해서 초보 설명으로 하되 그 설명을 조금 깊이감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 들으신 분들도 처음 듣는 얘기도 좀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음량에 대해서 먼저 하는데 우리가 음량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죠? 무극의 상태 들어보셨죠? 무극. 또는 뭐 다른 말로는 이거를 또 한자로 표현하면 기라고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운이 차 있다고요. 여기 무극에서 자, 어떤 모티브가 생겨서 태극이 만들어지는, 그죠? 음량. 우리가 보통은 태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부분은 가벼운 양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아랫부분은 조금 무거운 음이 있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도 변동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래서 일단 음과 양으로 나누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게, 양 속에는 또 음이 조금씩 자라고요. 음 속에는 양이 또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흰 동그라미로 해보고요. 요거는 색깔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자라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자라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양 속의 음이 또 점점 자라서 얘가 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여기는 음 속의 양이 점점 자라서 얘가 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환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음량이 나왔고요. 자, 그럼 음과 양을 우리가 또 주역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음과 양 한번 해볼게요. 자, 양은 이렇게 해서 줄을 긋고요. 음은 요 정도로 긋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양의 요 길이가 3cm라면 음의 길이는 요 전체가 3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요게 양과 음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렇게 해서 양분이 되고요. 요 양과 음을 또 두 개씩 나눠 볼게요. 그래서 양양, 해서 요게 또 두 개에서 네 개로 나눠지죠. 양이 하나 더 있을 수가 있고, 음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양이 위에 올라올 수가 있고, 음이 올라올 수가 있죠. 요렇게 해서 음양에서 네 개로 나누어진다 해서 요걸 보통 뭐라고 하던가요? 예, 사상이라고 합니다. 요 이름도 각자 있죠? 아시는 분은 불러보세요. 양 두 개 있는 걸 뭐라 하던가요? 태양. 예, 맞습니다. 그럼 얘는요? 오호, 좋습니다. 얘는요? 양 아닐까요? 소양. 맞죠? 네. 그리고 얘는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름하여 양이 두 개니까 이 태자가 클 태자겠죠? 양이 두 개니까, 양이 많으니까 큰 양이다 해서 태양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음이 두 개니까 태음이 되겠죠. 그럼 얘들 이름이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이렇게 보면 돼요. 밑에가 항상 우리가 주역을 그을 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양 속에 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음자를 쓰면 돼요. 양 속에 음이 있으니까 여기는 음 속에 양이죠. 그래서 양자를 붙여주면 되고요. 하나씩이니까 소자를 붙입니다. 요렇게 해서 사상을 가지고 또 뭐 체질별로 나누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기서는 일단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4개에서 또 몇 개가 나올까요? 8개. 예, 8개에서 8개 나오겠죠. 자, 요거를 지금 그리는 이유는 이거를 그려야지 우리가 12지지에서 음이 많은지 양이 많은지 그 12지지마다 음량이 다 내포가 돼 있어요. 걔를 표현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리는 겁니다. 지금 주역 시간이 아닌데 왜 그리냐 하면 요거를 가지고, 자, 요거까지 됐죠? 지우고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럼 8개를 그릴 때 먼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또 나오겠죠? 그다음 하나는 요렇게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또는 요렇게도 나올 거고요. 3개, 그 다음에 요 정도 나올까요? 4개, 그죠? 양을 먼저 밑에 전부 다 양에서, 그죠? 3양에서 요 2양이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그죠? 또는 요렇게도 돼서 요렇게 하면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은, 자, 그려볼까요? 음에서 양이 2개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음에서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음에서 요런 경우 있을 수 있겠고요. 요렇게 될까요? 요렇게 해서 8개가 됩니다. 요것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름을 아시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요? 네. 얘는요? 저희가 소년이니까 태. 예, 태. 얘는요? 중년이니까 여기 남이니까 리 하기도 하고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는 삼남 소남이니까 자, 장남 아니고요. 장남. 예,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자, 그다음 얘는요. 이제 얘가 장녀. 장녀죠. 네. 장녀는 뭐가 되죠? 손. 네, 손. 자, 요거는 또 이제 중남, 감. 얘는 간. 얘는 곤. 요렇게 해서 건태리진, 송감, 간, 곤이 되는데 요거를 다 알아두시면 우리가 구성학 3교시 때 배우죠. 구성학에도 여기도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주역에서 나와서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학이 그 위에 뿌리를 올라가면 주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역의 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다른 학문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린 이유가 요거를 또 이제 2층으로 쌓아보면 좌축인묘 진사오미가 이 음량의 관계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쌓기 위해서 좌축인묘를 한번 그려볼까요?